우리 인생에 경제 위기가 4번이 있었어요. 이렇게 4번.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예요. 저성장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이제 2026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제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딱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편의점에서 호빵이 나올 때쯤 되면은 제가 우리 김광수 저자님 항상 모시고 경제 전망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2026년이 나왔는데 항상 힌트를 주셔요. 이 디자인에 신경을 꽤 쓴다는 게 느껴졌던 게 항상 뭔가 힌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딱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딱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6이 분절된 상태로 나왔습니다. 캐치하셨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해가 됐어요. 네. 책의 스테이블 코인 전쟁 2026년 경제 전망이니까. 네. 6은 뭔가요? 6이 숫자가 흩어지죠. 네. 파편화된다는 뜻인데 그게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경제 트렌드다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더 명확하신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예. 이 그림이 제가 AI에 좀 부탁했던 그림인데 200여 개 나라가 퍼즐처럼 하나의 지구를 구성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더 200여 개 나라가 서로 교역을 많이 하고 교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규모가 커져갔었다. 그게 세계화의 시대였죠. 그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였죠.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격화됐었던. 근데 러우 전쟁을 계기로 이게 삐걱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이게 파편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여 개 나라가 이 퍼즐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지경학적 분절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200여 개 나라가 흩어지고 이합집산하고 합정연행을 가져간다. 그런 의미에서 분절화. 그래서 제가 이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개념이 뭐 제가 혼자 쓴 것은 아니고 2022-3년부터 세계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썼던 그런 용어인데요. 저는 이게 살짝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책을 나올 건데 나중에 제목이 주제가 균열, 저는 크랙. 균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그 트렌드 다 비슷하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탈세계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사실 뭐 경제학적으로만 먼저 평가를 해보면 이 그래프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게 GDP에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근데 세계화의 시대 동안에는 GDP 대비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교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규모가 커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세계화 시대. 그렇죠. 근데 이제 세계화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세계화가 끝나고 분절화되는 시대니까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절화의 시대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고 약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2022년 연초에 러우 전쟁이 딱 시작했을 때 제가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 전쟁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저 임용환 교수님이 와서 100년 갈 걸? 딱 이런 말해서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대로 길게 가고 있어가지고 충격을 좀 먹었었습니다. 아마 그 전문가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들의 생각은 아마 뭐 일주일 내에 끝나겠지. 그쵸. 왜냐면 우리 저도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전쟁이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대부분의 생각에는 전쟁이란 익숙하지 않은 것. 왜냐면 이 세계화의 시대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해서 1980년부터 약 2022년까지 러우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세계화의 시대 동안에만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전쟁과 함께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결국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 여기저기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에는 세계 각국이 뭐를 끌어올립니까? 국방비를 끌어올려요. 우리나라도 2026년 예산안에 이미 발표했죠. 국회에 제출한 국방비 예산을 8.2%나 증액합니다. 우리나라만 증액하는 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도 2035년까지 지금은 GDP 대비 2%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5%까지 증액해 나가기로 했어요. 물론 2035년까지 이 약속을 나토 회원국들이 지켜나가리라고 보진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예요. 그러나 올해 내년 정도 정도의 예산안은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
그리고 내후년 예산안 정도는 당연히 그 로드맵 안에 예산을 지켜내기 위한, 그리고 그 약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운이 깃도는 국면에는 당연히 자국의 국방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혹은 유권자들의 약속을 하는 관점에서라도 국방 예산을 올려잡아요. 근데 미국 혹은 서방 강국들이 국방 예산을 올려잡을 때 적대 국가들은 어떨까요? 같이 해야 되죠. 같이 올려잡죠. 예. 그러니까 세계 각국들이 국방 예산을 올려잡아요. 이거 옛날에 그 중세 시대 이후에 중상주의 시절에처럼 네.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다. 그래서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했었던 겁니다. 2026년을 강조하는 두 가지 키워드. 네. 금융혁명이라는 관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지경학적인 관점에서는 지경학적 분절화. 네,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꼽아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1년짜리 트렌드가 아니라 혁명에 가까운 거니까 계속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7년도에도 디자인 그대로 쓰시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제전망서를 우리 전인구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치면 지금 100만 채널이지만 15만 때 아마 처음 출연했었을 거예요. 네. 그땐 애기였는데 어느덧 아저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늙어가서 제가 더 늙어버렸어요. 안 늙고 있고 농담입니다. 도깨비처럼. 근데 저는 이제 2050년까지 경제전망서를 쓰기로 이제 약속을 한 상태여서 매년 쓰고 있지만 이제 2000년대 한 해를 이렇게 100년을 놓고 보면 잘 생각해 보면 25년이라는 1쿼터가 지나는 거예요. 100년을 놓고 보면. 그래서 1쿼터가 지나고 새로운 쿼터가 시작된다. 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이제 분절, 1쿼터와 다음 쿼터라는 분절이라는 또 개념도 좀 담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저는 분절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저 표가 좀 무섭거든요. GDP가 전 세계 GDP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증시가 상승할 원동력을 잃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일단 경제 성장률은요. 자, 보세요. 일단 한 가지는 전쟁과 관련된 지경학적 불안이 세계 경제를 하방 압력을 줘요. 네. 지경학적 불안이나 전쟁이 경제를 상방 압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방 압력을 주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2.0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강한 뭐 관세 전쟁이나 무역 분쟁이나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도 경제에 하방 압력을 줘요. 그게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세계 경제가 이 초록색처럼 움직였을 텐데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됐다라고 OECD가 평가한 겁니다. 네. 자, 이런 것처럼 세계 경제가 짓눌리고 있는 건데 자, 보시면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인구 소장님 절대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썸네일에 쓰지 말아주세요. 쓰지 마세요. 경제 위기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태어나서 경제 위기를 전망한 적이 없는데 자꾸 경제 위기를 전망했다고들 이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시다. 자,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경제 위기가 4번 있었어요. 이렇게 4번.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의 성격상 외환 위기가 있고요. 그렇죠. 금융 위기가 있고요. 실물 경제적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다 다르네. 이 경제 위기에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예요. 저성장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 정리한다면 2025년, 26년 역시 과거보다 더 저성장 국면으로 내려올 것으로 저도 전망합니다. 자,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성장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지경학적 불안과 트럼프 2.0의 그런 어떤 자국 우선주의가 더 저성장을 만들 것으로 저도 전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시를 누를 것이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쵸. 일본처럼 그냥 돈을 저성장이니까 돈을 더 풀어버리자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을 구분하지 않으면 저성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성장이라고 자꾸 진단하시는데 그러면 주가도 떨어지는 거야? 경기가 어려우면 부동산 시장도 망가지는 거야? 경기가 어려우면 뭐 주가도 떨어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아니라는 이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주가가 떨어지고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다는 사실, 이게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왜 올라가 이러면서 장사는 안 되는데. 그렇죠. 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실물 경제는 망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프 보세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이때가 우리 세계 경제 역사상 1980년 이래로 가장 성장률이 낮았어요. 근데 이렇게 실물 경제가 붕괴됐는데 근데 주가는 역사상 가장 강하게, 주가도 가장 강하게 치솟았어요.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 대질문해 보세요. 경제가 좋아야 주가가 오른다. 경제가 좋아야 집값이 오른다. 그런 공식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그림을 한번 꼭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제가 수년 전부터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을 꼭 마음에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요.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라는 이 문구인데 이 월스트리트는 자본시장을 뜻해요. 네. 혹은 자산시장. 네. 그리고 메인스트리트는 실물 경제를 뜻해요.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우리 실물 경제, 소위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네, 뭐 장사, 장사, 네. 우리 가계 경제, 네, 고용 이런 거. 그리고 고용, 네.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반찬의 개수, 혹은 뭐 GDP, 수출액, 월급. 우리 맨날 보는 지표들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실물 경제. 근데 이 월스트리트 자본시장은 주가, 금값, 비트코인 가격, 혹은 집값, 아파트 가격. 이게 어떻다? 따로 논다. 거대한 갭이 벌어져 있다. 이게 일단 따로 논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따로 노냐? 이 왜 따로 노냐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따로 노냐를 지금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따로 논다는 것은 여러분 일단은 실물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낮아요. 네. 우리 경제는 하물며 작년 성장률보다 올해 성장률이 낮아요.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0.9%예요. 이보다 낮은 성장률이 진짜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이렇게 낮은 성장률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자 보세요. 금값 역사상 최고점, 은값 역사상 최고점에 근접하고 뭐 주가도 역사상 최고점, 우리나라도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유럽은 뭐 재정 위기라고 그러는데도 역사상 맞아요. 최고점, 네. 뭐 금값 다 비트코인 뭐 다 그렇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IMF 뭐 위기라고 하면서도 증시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정리해 본다면 한마디로 이것을 debasement effect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debasement rally 혹은 debasement trade 혹은 debasement effect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일관되게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전인구 경제연구소 채널에서 남한산성. 남한산성에서도 그랬고 네. 2025년 경제전망서 보여드리면서 피벗의 시대다. 점진적으로 세계 경제는 네, 맞아요.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다. 그때 부동산도 오를 거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고. 예. 예, 아니 뭐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네. 근데 한번 그래프 보십시오, 여러분. 네. 스위스 제로 금리를 채택했습니다. 오. 여러분, 스위스가 제로 금리 채택했어요. 스웨덴은 1.75% 금리를 채택했어요. 한국은 어느덧 2.5% 금리를 채택했습니다. 캐나다 2.5% 금리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영국 금리 인하 다 단행했습니다. 네. 자, 이게 자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이다. 특히 자국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까?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유동성 공급을 이야기하죠.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2020년 팬데믹 때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반대로 22년, 23년은 유동성을 수축시키죠. 네.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네. 주식 비중을 줄이는,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22년이에요. 제가 21년에 22년 경제 전망
가지고 왔을 때 22년은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때 아마 그 영상 찾아보셔도 있어요, 됩니다.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줄어드는 구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게 긴축의 시대인 거죠. 네. 예. 또 반대로 M1, M2가 늘어나는 구간, 이게 피벗의 시대로 전망한 거죠. 이게 피벗의 시대인 거예요. 2차 랠리가 오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2차 랠리인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는 구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고, 떨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유러피언 국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에브리띵 랠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만 유독 금값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지경학적 불안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서 S&P 500의 상승률보다 금값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은 S&P 500 상승률과 금값 상승률의 차이값, 이게 거의 지경학적 불안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 공급이 막 일어나요. 돈의 공급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론가 가겠죠. 자본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딜 가지? 지경학적 불안이 있는데, 불확실한데,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으로도 일부 가지만, 부동산 시장으로도 일부 돈이 가지만, 기왕이면 안전자산으로 갈래. 근데 안전자산으로 가긴 가지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 하더라도 유독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액션을 취해오니까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유독 금으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치솟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실물 경제가 안 좋고 저성장 고착화로 경제 위기로 전망하면 유동성 랠리는 없는 거죠.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이든 언제든지 한순간에 그냥 대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경제 위기로 가정한다면, 저는 근데 경제 위기로 가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경기 부양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5년, 2026년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결국 유동성 랠리 혹은 유동성 파티 혹은 이런 것들을 디베이스먼트, 소위 달러의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자본시장이 올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금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금을 바꾸는 현상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주식을 바꾸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가 벌어지는 시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돈을 풀었으면 자산 인플레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상품 인플레는 오지 않나요? 네, 올 수 있습니다. 상품 인플레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품 인플레가 온다면, 그러면 만약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갑자기 등장하면 그게 한 번씩 조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유동성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를 단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옳지 않았어, 금리 인하가 실수였어 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 금리 인하가 너무 성급했었네, 그 금리 인하는 하면 안 됐었던 것이었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기에 이른다면, 그러면 되려 금리 인상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해라는 판단을 나중에 하게 되는 순간, 그러면 대대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제가 사실 여기에 표현을 했다면 위험한 유동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하가 조금 성급했었다고 표현은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준의 독립성을 좀 무시해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 안정을 채 유도하지 않은 채 좀 성급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품 인플레를 촉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021년 당시에도 러우 전쟁이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이미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CPI 기준으로 5%, 6% 물가 상승률이 야기됐었거든요. 이것은 20년, 21년 동안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풀렸던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 현상이 야기됐었던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다면 20년, 21년 당시만큼이나
강한 유동성 장세는 아니에요. 이 그래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때만큼이나 강하게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강한 인플레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관세 전쟁이라는 그 영향 요인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영향 요인도 있고, 그게 같이 맞물려서 성급한 금리 인하라는 요인까지 겹쳐져서,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 지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예를 들어서 PCE 물가 상승률이 YOY 기준으로 5% 수준을 만약에 기록한다. 그러면 안 돼. 그때 금리나 실수였어. 그럼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금융시장에서는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씩 큰 조정을 가져올 수는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품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미국이 셧다운이 지금 진행 중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재밌게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는데 셧다운을 즐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셧다운이 있으니까 대량의 고용 해고를 지금 가져오고 있고, 고용 해고가 있으니까 경기를 좀 후퇴시키고 많은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자를 양산하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당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야, 이거 이게 써먹는다고. 이게 인플레를 또 억제해요. 지금 유가가 60달러를 안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가가 60달러를 넘어야 인플레 얘기가 나올 텐데 저렇게 저유가인 상태에서 인플레 얘기가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막대한 유동성을 푸는데도 동시에 상품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장치까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런 지표를 사후적으로 봐가면서 판단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인플레가 촉발된다면, 그렇다면 그건 위험한 유동성, 소위 유동성 장세 기간 동안 한 번씩 조정되는 일이 올 수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통 이제 유가가 상품 인플레랑 연관이 깊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은 지금은 유동성을 즐기다가 네. 좀 유가가 좀 올라가는 좀 약간 추세를 봤을 때 그때는 좀 조심을 하는 전략,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제 유가 전망을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IEA의 전망과 EIA 전망을 참조하는데, 2026년 7년 동안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굉장히 재밌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에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공급을 늘리고, 또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미국의 압박도 있고요. 증산하라는. 이게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입니다. 중간 선거를 위한. 제가 한번 이 부분 설명드려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이든 행정부가 왜 선거에서 졌을까? 물가 때문에 졌죠. 물가 때문에 졌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인플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 거예요. 3년 연속 실질 소득이 감소한 나라에서는 유권자들이 그 정권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여러 나라들이. 그렇죠. 그럼 실질 소득이 3년 연속 감소했는데 더더군다나 그 물가가 상승하니 높은 금리를 채택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죠. 실질 소득도 감소하는데 이자 상환 부담, 이자는 이만큼 빠져나가니까 쉽게 말하면 3억 5천만 인구가 가난해진 거예요. 더군다나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22년, 23년 그동안 자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난해진 거예요. 소득도 감소하고 이자는 많이 내고 뭐 주가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다들 가난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공포감,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역이용하는 거죠. 보세요. 어쨌든 전쟁은 내가 멈추겠다.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겠지만 멈추겠다. 역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 물가는 떨어뜨리겠다. 물가는 떨어뜨리겠다는 거. 물가 상승률은 그때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금리 떨어뜨리겠다. 금리 떨어뜨리고 있죠. 그리고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끌어올리고 있죠. 코인 가격, 부동산 가격, 주가 다 끌어올리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러니까 유동성을 퍼붓고 또 부채 한도를 끌어올리면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장착해가지고 국채 매입처를 확보함으로써 국채를 막 발행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막 공급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초콜릿을 사주는 거야. 3억 5천만 인구한테. 그러니까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장치를 봐도
결과적으로 3억 5천만 인구한테 자산 가치는 상승시키고 실질 소득은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 선거 전략인 거죠. 예. 26년 11월까지 중간 선거의 필승을 위해서. 물론 이런다고 승리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승리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나 제일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잖아요. 트럼프의 공식은 이건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디베이스먼트 이펙트는 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